자, 연결해서 바로 보겠습니다. 10장의 법인세 납세 절차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간에 납하는 법인 안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만 중간에 납 의무가 면제가 됐어서 학교 중에서. 근데 그 고등교육법이 이제 대학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학교는 중간에 납 의무가 면제가 됐었는데,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다 중간에 납 의무가 면제가 되게 하려고 초중등교육법, 그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도 중간에 납 의무가 면제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좀 이따가 이제 가장 많이 얘기를 해야 될 내용이 이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얘기인데, 이 법인과세 신탁재산과 관련해 가지고도 뭔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 얘기합니다. 걔네들도 중간에 납 의무가 없다.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체크만 해두세요. 거의 2번이나 들어갔네.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아무튼 그 중간에 납 의무가 면제가 되는 법인에 2개가 더 추가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부금 영수증이 전자기부금 영수증도 발급이 된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전자기부금 영수증도 이제 발급이 돼가지고 기부금 영수증 관련해가지고 보관도 해야 되고 제출 의무가 있었는데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발급 명세 보관과 제출 의무가 다 면제가 된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불손이 가산세 몰랐잖아요. 어차피 그죠? 몰랐던 거니까 그거 바뀌었는데 몰라도 돼요. 아무튼 가산세율이 50% 더 감면돼가지고 줄어들었대요. 가산세는 어차피 안 보는 파트였으니까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넘겨보시면, 청산소득에 대해서 그 법인세를 신고 납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원래, 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예전에 가산금, 중과산금 이 제도 있었을 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를 안 한 거예요. 신고 납부 안 하면은 납세 고지를 하겠죠? 그럼 납세 고지서에 납부기한까지도 납부를 안 하면은 나중에 뭐 독촉할 거고,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납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게 다 가산금, 중과산금이었었는데, 가산금, 중과산금이 부과가 안 됐었어요, 옛날에도.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이, 가산금, 중과산금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얘네들을 신고 납부 안 했을 때, 납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자녀상가액 확정일, 이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 이때까지 납부를 안 한 거죠.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납부 고지서라고 했죠. 이제 보낼 거고, 그 납부 고지서에 납부기한, 이걸 지정 납부기한이라고 했고, 이렇게 됐고, 나중에 이제 언젠가 납부를 할 거예요. 이제 전부 다 납부지연 가산세잖아요. 아까 우리 공부했을 때 똑같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 납부 안 했을 때 그 미납세액에 그죠? 이때는 기한 계산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이때 납부 안 하면 이때는 그 미납세액에 이렇게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붙을 거 아닙니까? 근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요, 요거 안 붙어요. 이때 납부한다 할지라도 요거 안 붙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어차피 이 기간 안 세잖아요. 그죠? 요 이후 기간 있죠? 요 이후 기간에 대한 기간도 계산하지 않아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납부지원 가산세를 내는 거냐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기간에 대한, 그죠? 요것만 납부지원 가산세로 내는 거예요. 이걸 예전에는 얘를 가산금이라고 했고, 이걸 중가산금이라고 했거든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예전에도 가산금과 중가산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이게 납부지원 가산세잖아요. 근데 요거와 요거에 대한 납부지원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정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지원 가산세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아무리 이때 낸다 할지라도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기간만을 가지고 계산한 납부지원 가산세로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말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말 나와 있는 게 요거하고 요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납부한다 할지라도 요 기간에 대한 납부지원가산세만 내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결납세를 적용하려면 완전 지배 관계여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지분율 100% 지분율 관계였는데 그때 그 100%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합니다. 그거는 뭐 원래 있던 거고요. 의결권 있든 없든 100% 주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100%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연결자법인이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연결모법인이 얘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 이외의 나머지 주식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완전 지배 관계로 하겠대요. 거기 그게 하나 이번 추가된 거예요. 자기 주식을 그러니까 연결자법인이 자기 주식을 지금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걔 빼고 연결모법인이 다 갖고 있다면 그것도 완전 지배 관계로 하겠다. 응? 자기 주식 제외한 모든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자기 주식 빼고 나머지 다 갖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주식을 제외하고 100% 갖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나머지만 다 갖고 있다면 완전 지배 관계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합병 쪽에서는 1번 하나만 보시면 돼요. 1번 하나만. 1번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2번 몰라도 됩니다. 2번은 1번 하나만 보시면 돼요. 우리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은 아시죠?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은 이월하는 거잖아요.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은 이제 10년간 이월해가지고 한도액 이월해가지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월 송금산입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10년간 이월해서 이월 송금산입 하는데 이 문제는 명확한 규정이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법인하고 B법인이 합병을 한 거예요. B법인이 피합병법인이고요. A법인이 합병법인이에요. 근데 이제 합병 전에 얘도 합병 전에 이 B법인도 기부금 한도 초과가 있었던 거예요. 얘도 합병하기 전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기부금 합병 전에 다 얘네들이 갖고 있었는데 얘하고 얘가 이제 합병을 한 거죠. 합병을 해가지고 합병을 하면은 지금 기부금 한도를 계산해가지고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과거의 한도 초과 금액 얘네들이 지금 아직 10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 남은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하고 이제 소득이 합해질 거 아닙니까? 합병 후에. 합병 후에는 원래 A 사업에서 벌어들인 거하고 B 사업에서 벌어들인 거하고 이제 다 합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소득 금액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기부금 한도가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소득 금액에 비례하는 거니까 기부금 한도는. 전부 다 합해진 소득 가지고 기부금 한도를 계산해서 얘네들 한도 초과 금액을 2월 송금산입 할 거냐. 아니면 얘는 합병 전에 기부금 한도 초과니까 합병한 이후에도 구분격리해서 본래 사업과 승계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래 사업에서 발생한 노란색으로 본래 사업이라고 할게요. A에서 벌어진 본래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B 승계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득이 본래 사업에서 벌어진 소득도 있고 승계한 사업에서 벌어진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원래 논리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는 어디에서만 뭘 가지고 계산한 기부금 한도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그 기부금 한도 범위 내에서만 2월 송금 산입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런 논리예요, 논리가. 이 명확한 규정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요. 응? 얘는 어디에서? 이거는 합병법인의 합병 전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은 합병 전에 해당 사업. 그러니까 본래 사업이죠. 본래 원래 A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그 별도 한도를 다시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죠. 합병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그게 합병법인 등이에요. 합병법인이 합병 분할 등기일 현재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 그러니까 합병 분할 등기일 현재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이니까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전체 소득을 가지고 계산한 기부금 한도 범위 내에서 2월 송금 산입하는 게 아니라
그죠? 뭐라고 되어 있죠? 보니까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합병 전에 해당 사업, 그러니까 본래 얘가 하고 있던 사업에서 발생한 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송금산입하고, 얘는 마찬가지로 피합병 법인이 갖고 있었던 예전에 합병 전에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은 얘가 승계한 사업이겠죠. 그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잔여기간 동안 송금산입한다는 거예요. 명확한 규정이 없었었는데 명확하게 한 거죠. 그게 맞다. 거고.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거는 당연히 무슨 합병일 때만 이게 허용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적격합병이죠. 왜냐하면 이 피합병 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을 그대로 합병 법인이 뭐하는 경우에만 이게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승계했을 때만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무슨 합병일 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접병 합병일 때만 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비적격 합병은 완전히 끊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비적격 합병은 얘는 그냥 팔아버리고 얘는 새롭게 취득한 거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승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승계를 해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무슨 합병일 때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격 합병일 때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비적격 합병일 때는 아예 단절되는 거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합병 분할은 이거 1번 하나만 보시면 돼요. 적격 합병이었을 때 당연히 그때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추가 사항에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신탁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보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해져서 그래요. 자꾸. 응? 자,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위탁자가 있고요. 내가 뭔가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 있겠죠.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얘한테 이제 신탁을 설정하는 거죠.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재산을 맡기는 거죠. 맡겨요. 이렇게 A라고 하는 신탁회사에다가 내 재산을 맡기는 겁니다. 수탁자. 이렇게. 그럼 얘가 그 자산을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지고 얘 신탁 재산은 이렇게 신탁을 설정할 때는 법적으로 이제 누구께 되는 거냐면 형식적으로는 얘께 되는 거예요. 실질은 누구 거고요. 실질은 얘 거죠. 얘가 지금 얘 재산을 지금 맡겨가지고 운용해 달라는 건데, 그래도 이제 법적으로는 얘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주거든요. 전부 다. 그래야지 얘가 마음대로 그걸 이제 운용을 할 거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얘 거고, 실질적으로는 얘 거고. 맡기죠. 이렇게 신탁설정의 신탁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 신탁재산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까요? 신탁재산을 운용을 해서 운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수익자한테 분배가 될 거예요. 원래 신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이익은 결국에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수익자한테 가는 거니까 원칙 신탁 재산에 발생하는 그 소득, 신탁 소득이라고 표현할게요. 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누구의 소득인 게 원칙이다. 수익자. 그래서 원칙은 수익자예요. 원칙은 수익자. 근데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종전에는 작년까지는 아주 간단했어요. 수익자로 하고 수익자가 따로 특정돼 정해져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은 발생한 소득은 당연히 누구 거니까 위탁자 거니까, 그죠? 그러면 위탁자 거, 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줄여서 신탁 소득은 위탁자 걸로 한다. 이렇게 딱 둘로 끝.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간단했죠. 그렇게. 근데 원래 신탁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올해 좀 개정이 된 거예요. 일단 원칙은 똑같아요. 원칙은 누구한테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소득이라고요? 수익자의 소득이니까 수익자가 과세를 하겠죠? 수익자 과세가 원칙 그대로 똑같아요. 똑같고 수익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누구로 한다고요? 위탁자가 과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자의 소득을 하는데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그걸 보니까 위탁자 과세 범위가 확대됐다. 그래서 그 밑에
위탁자가 실질 수익자일 경우에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있네. 1번이 작년에 하고 똑같죠.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은 작년에 똑같이 누구의 소득이라고요? 신탁 소득은 위탁자의 소득이 되는 거니까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 1번은 똑같은데요. 거기 하나가 더 늘어났네요. 2번. 두 가지 요건을 밑에 A, B 있죠. A, B를 플러스 해놓으세요. 모두 충족할 때, 모두에다 동그라미. 그 A, B가, A하고 B가 모두 충족하는 그러한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 지배하는 경우 등이라고 봐가지고요.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대요. 그러니까는 이건 그대로, 원칙은 그대로. 수익자가 정해져 있어? 그럼 원칙 그대로.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여기 이제 해서 수익자가 따로 없거나 그럼 이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거죠. 아니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그죠? 두 가지 요건. 첫 번째 요건이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 지배할 것. 그러니까 위탁자가 신탁 계약의 해지권, 수익자 지정, 변경권. 그러니까는 지금 누가 있는 거죠, 지금? 수익자가 있더라도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통제 지배한다는 거는 수익자를 위탁자가 막 변경할 수 있고 막 그러는 거야. 변경 지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익자가 없으면은 위탁자가 되는 거고, 있더라도 위탁자가 걔네들을 실질적으로 통제 지배한대요. 위탁자가 신탁을 통제 지배. 그러니까 수익자가 있더라도 그 수익자를 마음대로 위탁자가 변경할 수도 있고 막 그러는 거야. 큰아들로 했다가 큰아들 마음에 안 드네. 막내로 했다가 마음에 안 드네. 역시 딸이 최고야. 딸로 했다가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내가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위탁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제 지배하고 있고요. 그것만 이러면 안 돼요.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신탁 재산의 원본에 대한 이익. 신탁 재산 원본에서 발생하는 원본에 대한 이익 있죠? 원본에 대한 이익은 위탁자가 수익자가 돼야 돼요. 이거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해야 되는 거고요. 신탁재산 원본 말고 그 원본 때문에 벌어지는 수익에 대한 이익은 위탁자가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죠. 만약 위탁자가 법인이라면 위탁자 자체 얘가 법인인 거예요. 얘가 법인이라면 그러면 이 법인의 지배주주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만약 얘가 개인이라면 그냥 배우자하고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이 위탁자 자체가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고, 그죠? 만약 위탁자가 법인이라면 이 수익에 대한 이익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법인이라면 지배주주, 개인이라면 그냥 그 위탁자가 법인이라면 그 위탁자의 지배주주의 배우자나 그러니까 수익자를 지정할 수는 있긴 한데 수익자는 원본에 대한 이익의 수익자는 위탁자로 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그거의 수익에 대한 그 이익의 수익자는 위탁자의 배우자는 직계존비속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맡겨놓은 돈이 크다 보니까 수익에 대한 그 이익도 어마어마한 거야, 사실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위탁자가 막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대로 자기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했다가 뭐 누구를 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통제 지배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 요건을 다 충족하면은 그러면은 납세의무자는 누구라고 해요, 다시? 위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거죠. 이게 이렇게 세 개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원칙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간단한 뭐 복잡하지 않은 신탁은 그냥 수익자 정해져 있고요. 수익자가 납세무자예요. 응? 신탁 속에 대한 수익자가 납세무자. 되셨죠? 근데 수익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네? 그럼 위탁자가 납세무자예요. 거기에 추가가 된 게 얘예요. 수익자가 있다 할지라도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통제 지배하고 있고, 요 얘기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원본에 대한 이익은 위탁자로 수익자를, 그 수익에 대한 이익의 수익자는 이렇게 위탁자의 배우자나 직기 중비속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가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제. 수익자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납세무자, 얘가 납세무자인 경우가 하나 생겼죠, 이제. 그리고 얘가 납세무자인 경우가 하나 생긴 거예요, 추가. 얘가 납세무자인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걔를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방식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죠? 걔를 그 다음 페이지에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고 해서 얘가 납세무자인 경우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구를 납세무자라고 한다고요? 신탁재산에 발생하는 그 이익을 에 대해서 수탁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어떤 경우에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되는지를 볼 거고요. 이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요, 그러면 얘가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얘가 세금을 내는데 사실 그 신탁재산 그 하나를, 이게 신탁회사거든요. 그럼 여러 사람들이 이 신탁회사에다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다가 재산을 신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얘가 그 신탁재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수탁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는 거예요. 얘가 맡긴 그 재산 자체를 그냥 얘를 하나의 법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굴리고 있는 신탁재산이 뭐 100개다. 근데 지금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볼 건데, 그런 경우에는 100개의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얘가 내는 거죠. 각각 다 따로따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다. 그죠? 다 구분해가지고 회계 처리해가지고요. 신탁재산을 각각을 법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를 얘가 내는 거예요. 수탁자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재산 자체가 하나의 법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법인세를 누가 납부하는 거라고요? 수탁자가 내는 겁니다.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다 하나씩의 법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신탁재산이 법인세를 내는 거냐? 그거를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거기 이제 뭐 이게 좀 어려운데요. 신탁이라는 거 우리가 평소에 좀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한데, 잠깐 내용을 보시면은 대상은 밑에 1번부터 4번까지인데 4번은 뭐 시행령 따로 뭐 규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1, 2, 3번 보시면 되는데요. 밑에 있는 그 동그라미 1번 무슨 신탁법 3조에 따른 목적 신탁, 신탁법 78조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 신탁, 그다음에 신탁법 114조에 따른 유한책임 신탁 뭐 이런 게 있는데 뭐야 이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지금 세 가지의 그 신탁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그 신탁이 신탁 재산이 법인세를 내는, 신탁 재산을 하나의 법인으로 와서 법인세를 내는 그런 신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어떤 건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신탁에 대해서 얘를 하나의 법인으로 봐서 신탁 재산별로 이제 법인세를 계산하겠죠? 그래가지고 얘가 내는 겁니다. 그러한 신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탁이 있어요. 근데 그 신탁이 보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지금? 목적 신탁. 그 다음에 수익증권 발행 신탁. 그 다음에 유한책임 신탁. 이 세 가지만, 이거 말고 또 뭐 더 있지만 아무튼 일단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거 볼게요. 요 세 가지의 경우를 할지라도요. 세 가지 경우를 할지라도 주의할 게 있어요. 세 가지는 무조건 신탁재산이 법인세를 내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경우를 할지라도
신탁 재산이 하나의 법인이 돼가지고 법인세를 내는 거는 그거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걸 선택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법인세 안 내겠다. 그러면은 그렇죠. 얘하고 얘 원칙 아니면 이게 수익자 아니면 위탁자 쪽에서 내겠죠. 응? 근데 여기서 내겠다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내고 일단 신탁 재산을 하나의 법인으로서 뭘 내고 법인세를 내고 그러니까 이게 법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신탁자 여기서 얘가 이거 맡겼자 재산을 맡겼잖아요. 얘를 마치 주주처럼 보는 거야. 주주처럼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법인세를 내고 그리고 법인세 내고 남은 금액은 당연히 얘 거니까 남은 금액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남은 금액을 수익자나 위탁자한테 줄 거 아니에요. 수익자가 정해져 있다면 수익자한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위탁자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얘네들한테 뭐가 되겠죠, 이제? 배당소득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일단 개념을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 이건 이제 이쪽 관련된 사람을 전화를 해봤거든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10년 일했는데 물어보니까 뭐 헛소리를 막 해. 그래서 이게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이거 잘 모르는구나.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 건데 근데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뭐 그쪽 담당자도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다 얘기하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대. 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어지럽더라고요. 아무튼 이쪽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 매뉴얼대로 그냥 하는 거지 자기가 명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더라고.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따질 건 뭐냐면 그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흐름이. 일단 원래 얘 아니면 얘가 세금 내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자 원래 이 신탁 재산, 여기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운용했잖아요. 이거는 얘를 그냥 하나의 파이프처럼 보내고, 우리가 도관론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운용해가지고 벌어진 소득은 여기를 통해서 어차피 얘 아니면 얘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를 그냥 통하는 거니까 우리가 얘한테 수수료를 주는 거지, 여기서 세금이 과세가 돼야 안 돼요?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되는 거죠. 여기는 그냥 하나의 통과하는 파이프인 거예요, 파이프를 통과해가지고, 그게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이쪽으로 갈 거고 예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 파이프를 통해서 그 돈은 이쪽으로 갈 거고 그럼 위탁자 쪽에서 과세가 될 것이고 얘가 이걸 잘 운영해 줬으니까 우리는 얘한테 뭘 주면 되고 그래서 수수료를 주면 되고 이런 식인 거지. 원래는 딱 그런 제도만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통해가지고 정해져 있으면 일로 오고 통해가지고 정해지지 않으면 일로 가는데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지배 통제한다면 그러면서 A, B를 다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면 수익자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 걸로 하고 얘 걸로 해서 과세하고 이제 이게 하나 생긴 거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생긴 거는 이거 자체를 여기를 그냥 하나의 법인으로 봐버리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 이번에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 빨간색 네모친 거 이거 생긴 거는 이게 하나 추가가 된 거는 그렇다.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니까 위탁자의 소득을 하겠다. 응? 요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일 큰 거는 이쪽에서 과세하는 게 생긴 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여기서 법인세를 과세하겠다. 이걸 하나의 뭘로 봐가지고 이걸 그냥 하나의 법인으로 봐가지고 여기서 법인세를 과세해버리겠다는 거야. 일단 그게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법인세를 과세하겠다. 통과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과세하겠다. 그러면 법인세 내고 어차피 얘네들 거니까 여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자가 정했다면 얘한테 분배를 하거나 아니면 얘한테 분배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얘하고 얘 무슨 소득이 되는 겁니까? 배당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그러면 얘가 얘한테 배당할 때는 얘가 그러니까 종이상의 회사나 마찬가지 무슨 투자 회사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종이상의 회사나 마찬가지 종이상의 회사예요. 실제로 종이상의 회사니까 우리 유동화 전문 회사라든지 무슨 투자 회사 배당한 금액이 여기서 다 뭐가 됐죠? 소득공제가 됐잖아. 얘는 이 재산이 원래 누구 거죠? 얘 거야, 얘네들 거야.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90% 이상이 아니라 남은 거 수수료 떼고 다 주게 돼 있어요, 얘네들한테.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과세를 하고 이제 빨간색으로 할게요. 법인으로 과세하고 법인세 과세하고 얘들한테 이제 뭐 하죠 이제? 분배할 거 아니에요. 분배하게 되면 얘는 남은 거 싹 분배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쪽 법인에서 분배하는 금액이 아까 똑같아요. 아까 뭐 받았죠? 아니 아까 얘 뭐 했었어요 그때? 아까 이거 이번에 나올 만하다. 소득공제 시점이 이번에 정해졌다.
그냥 중위상임회사, 유동화 전문회사도 소득공제 언제 한다고 그랬죠? 아까 봤는데?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다. 얘가 이게 들어오면서 걔까지도 같이 개정이 된 거예요. 똑같이 얘도 얘한테 배당을 할 때, 배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얘를 하나의 법인으로 본다고 했는데 배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걸 다 뭘로 하겠어요? 소득공제. 그러면 수수료 빼고 나머지는 다 배당하는 거니까 그 수수료 그 남은 구금액만 법인세를 과세하겠다. 걔 빼고 나머지는 다 배당할 거니까. 걔는 다 배당하는 금액은 다 뭐가 될 거니까. 벌어든 게 100억이지만 수수료가 5천만 원이라면 99억 5천만 원만큼 다 배당할 거 아니에요. 그 배당하는 금액은 전부 다 뭘로 한다고요? 소득공제. 언제? 똑같아요. 언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이해되시죠? 그럼 얘네들이 배당을 받았네? 자, 그 배당은 무슨 것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싹 소득공제가 되고 배당을 받은 거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없네? 자, 얘네들이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개인이라면 뭐의 대상이 아니고 그 배당은?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고. 얘네들이 법인이라면 받은 배당에 대해서 이중과세 적용하려면 원래 수입배당금, 입금물산에 해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법인이라면 여기에서 받은 이 신탁 재산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은 얘네들의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배당 소득인데 법인이라면 수입배당금, 입금물사입 대상이 아니고. 이해되세요? 얘네들이 개인이라면 배당을 받은 건 배당 소득인데 뭐가 아니고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고. 그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아예 새롭게 생긴 건 이거예요. 원래 신탁재산은 사실 신탁은 위탁이야. 위탁매매야. 내가 얘한테 대신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원래 다 누구 거인 거죠, 그냥? 얘네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위탁매매로 생각을 한다면 얘네들은 수수료만 먹는 거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다 얘네들 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냥 내가 위탁매매를 했는데 그 재산 자체를 아예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법인으로 봐서. 그렇죠. 법인으로 봐서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내는데 그 법인세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라고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손발이 없으니까 얘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해서 얘가 수수료 뗀 나머지는 다 얘네들한테 분배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여기서 뭐 해주고 법인세 낼 때에 소득공제 해주고. 언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그리고 얘네들은 그 배당 받은 금액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배당 소득이 될 텐데. 그렇죠. 이중과세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로스업 대상도 아니고 법인이라면 수입 배당 입금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예를 그냥 하나의 각각을 법인으로 보는 신탁 재산을 하나의 법인으로 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신탁이 뭐냐? 그게 이런 거라는 거죠.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거래요. 이런 거. 이런 거래요. 얘네들. 근데 얘네들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얘를 그냥 하나의 법인으로 봐서 법인세를 내는 게 강제가 아니야. 아무리 이런 거라 할지라도 그거는 그렇게 얘를 하나의 법인으로 봐가지고 법인세를 내고 여기다 분배한 다음에 배당 소득을 하면서 이중과세 조정을 소득공제하는 거니까 이중과세 조정 안 할 거냐, 이쪽에서 소득공제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과세할 거냐, 아니면 하나의 그냥 예전처럼 뭘로 봐서 그냥 5% 해가지고 얘 아니면 여주에서 과세할 거냐, 그냥 이쪽에서는 아예 과세가 안 되고 그렇게 할 거냐, 뭐 할 수 있다고요?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선택을 누가 하는 거냐, 이런 얘기지. 이런 게 이제 문제 나오는 거야. 그 선택을 누가 하는 거냐, 이런 얘기지. 근데 위탁자가 하는 거냐, 수탁자가 하는 거냐, 수익자가 하는 거냐. 거기 뭐로 누가 선택한다고 써놨는데 거기에 누가 선택하는 거라고 이거를? 수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위탁자가 아니라. 신탁회사가 수탁자거든요. 신탁회사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 보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강제가 아니에요. 신탁재산 하나의 법인으로 봐가지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거, 그리고 분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해 주는 거, 언제 소득공제할 거냐,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다는 거. 그러면 배당을 받은 거는 이중과세 문제가 없는 거죠. 그로스업 대상과 수입배당 입금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렇게 얘를 법인으로 봐가지고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선택사항인데 그걸 누가 선택하는 거냐. 그걸 수탁자가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위탁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 이게 딱 도입됐으니까 신탁재산이 워낙에 이번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들어와서 말문제로 분명히 하나 나올 거거든요. 하나 나오는데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위탁자의 선택으로 신탁재산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틀린 문구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누가 선택하는 거라고? 이거는 수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수탁자는 그 신탁회사죠. 신탁회사잖아요. 신탁회사. 얘는 이렇게 얘를 신탁재산 하나의 법인으로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으려면 이 신탁회사는 우리나라 법인이어야 돼요. 내국법인과 거주자야지만 돼요. 신탁회사도 외국 신탁회사 있을 수 있잖아요. 걔네들은 안 돼요. 이거 할 수 없어요. 내국법인과 거주자인 경우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게 좀 신탁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요런 신탁이라고 할지라도요. 이런 신탁이라고 할지라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런 신탁이라 할지라도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대요. 투자신탁은 제외한대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흐름은 이해하셔야 되고, 흐름이 이해됐다면은 저런 신탁들이 뭔지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릴 건데, 뭐 그림 그려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볼게요. 일단은 말로 좀 설명할 걸 좀 볼게요. 목적 신탁이라는 게 뭐냐? 거기 보시면은 64페이지에 목적 신탁에 대해서 제일 위에 신탁법 3조 1항에 따라 수익자가 없는 특정 목적을 위한 신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위탁자의 유언 등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신탁을 목적 신탁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신탁자한테 재산을 맡기면서 아직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거야.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일단은 잘 운영해서 나중에 어디에 쓸 거긴 쓸 건데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그죠? 그런 신탁을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만 쓰겠다. 라가지고 지금 신탁을 설정했는데 아직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거죠. 그는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계약을 맺어도 되고요. 아니면 위탁자가 유언을 남겨도 됩니다. 나 죽은 다음에 어디에다 이걸 써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한 목적에만 써달라. 이렇게 하는 신탁을 말한대요. 그거를 우리가 목적 신탁이라고 하는데, 목적 신탁은 수익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신탁을 말하는 거네요. 그리고 특정한 목적에만 쓰겠다라고 딱 정해져 사용돼야 되는 목적은 정해져 있는데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신탁을 목적 신탁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수익증권 발행 신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 여기다 이제 재산을 이렇게 신탁재산에 재산을 이렇게 맡겼잖아요. 재산을 딱 맡겼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맡기는 사람들이 신탁재산 맡기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닌 거야. 여러 명이 맡기는 거죠. 여러 명이 재산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 명이 맡긴 그 재산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신탁재산을 운용을 하는 겁니다. 신탁재산을 한 명만 맡긴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맡긴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그 지분이 정확히 다 10명이 딱 재산을 맡긴 게 전부 다 100 다 이렇게 맡긴 거야. 그래가지고 1000의 신탁재산을 제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탁회사가. 그랬을 때는 여기서 발생되는 그 수익을 딱 10분의 1씩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한테. 그죠? 그러면 그 10분의 1씩 딱 줘야 되니까 딱 정확하게 배분해가지고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증권이 발행되는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자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얘가 재산을 이렇게 하나를 맡겼는데 수익자가 여러 명인 거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명확하겠다. 맡긴 자산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수익자가 10명인 거야. 아들이 10명이야. 지금 아무튼 그래서 아들, 딸이 10명이야. 10명이어가지고 난 이 아들, 딸들한테 전부 다 10명인데 다 10분의 1씩 주겠다.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으려면 아예 똑같이 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10분의 1씩. 딱.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균등하게. 증권을 발행하는 그런 신탁이 있어요. 수익자가 여러 명일 때 아예 딱 보기 편하게 아예 뭐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그러한 신탁이라는 거예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 그래서 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 이거는 균등하게 나눠야 돼요. 수익증권은.
균등하게 나눠줘야 된다.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한책임 신탁. 유한책임 신탁. 그래서 수탁자가 이 신탁재산을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손해도 나고 빚도 발생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신탁재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채무가 발생했을 때에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는 누가? 수탁자가 딱 유한책임만 지는. 그죠? 그러한 신탁을 우리가 유한책임 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자기가 추가적으로 책임 안 지는. 그러한 신탁을 유한책임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딱 지금 얘기한 이런 세 가지 신탁, 이 세 가지 신탁의 경우에만 수탁자의 선택으로 신탁재산을 하나의 뭘로 봐서 법인으로 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응? 이 세 가지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만약에 투자신탁이라면 또 제외한대요. 그러면 투자신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투자신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자가 이렇게 위탁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탁자가 얘가 집합투자기구인 거야. 그래서 얘가 여기 수탁자는 신탁회사고 근데 얘한테 재산을 맡기는 거 재산이 하나의 법인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얘한테 재산을 하나 맡기는데 아까 여러 명한테서 받으면 그 각각 신탁 재산이 각각의 하나의 법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운영하기 힘드니까 중간에 얘가 껴가지고 여러 명들의 투자자들한테 이 여러 명들의 투자자들한테 얘가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얘가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재산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신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아예 여러 명이 신탁을 하게 되면 각각이 다 하나의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를 중간에 얘가 하나 껴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서 다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재산으로 만들어서 걔를 여기다가 신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산 자체가 다 모아진 재산이 하나의 신탁 재산이 되는 거야. 응? 그거를 얘가 신탁을 설정하는 거지. 그럼 이제 신탁 재산은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이게 운영하잖아. 운영했어. 그래서 이게 돈 벌었어. 그렇죠? 그 번 거를 이 위탁자가 얘네들을 다 뭘로 지정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수익자인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을 여기에다 더 이렇게 돈 맡기는 사람들이 수익자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바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신탁을 투자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로 신탁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누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투자자가 모아가지고 하나의 신탁자산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신탁회사에다가 신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는 절대로 얘가 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얘는 무조건 누구한테 가는 거니까. 그렇죠. 무조건 수익자한테 과세가 되는 거니까 얘를 법인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얘는 수익자한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무조건 과세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무조건 바로 과세하려면 이걸 그냥 하나의 통과되는 도관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해되세요? 만약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 특수한 목적으로만 쓰겠대. 이게 목적 신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 신탁인데 알고 보니까 얘가 껴있는 무슨 신탁이에요, 그게? 그게 투자 신탁이라면. 그러면 얘는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신탁 재산을 법인으로 해가지고 법인세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다쳐요. 다 크게 다치니까 딱 요 정도까지만. 지금 대충, 그렇구나. 이런 게 투자 신탁이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근데 이것도 뭐를 발행할 수가 있죠?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 얘네들한테 균등하게.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는 투자신탁은 뭐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법인과세를 할 수 없어요. 신탁 재산을 하나의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신탁은 뭐 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 써놨죠. 거기에 투자신탁은 뭐라고 돼요? 투자신탁은 제외. 아무리 1번에서 4번에 해당하는 신탁이라 할지라도 가로 안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
제외. 그 제외한 1번에서 4번까지의 신탁 중 수탁자가 선택을 해가지고 신탁 재산 자체를 뭘로 할 수 있다?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자,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좀 어려운데, 대충 그림으로 이 정도 이해된다 그러면 된 거야. 그 정도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사람보다 나은 거야. 아주 깝깝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아무튼, 여기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그 밑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 법인과세 신탁재산, 이게 이거예요. 지금 얘기한 요거. 이 신탁재산 하나에 뭘로 보는? 법인으로 보는. 이게 아예 절이 하나 생겨버렸다니까. 그래서. 법인과세, 걔를 법인과세 뭐라고 한다? 법인과세, 신탁재산.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걔를 다른 말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세 번째 줄에 나오죠? 그러면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뭘로 본다고요? 신탁재산들을 각각을 하나의 내부법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누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수탁자가 선택해가지고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겁니다. 걔를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특례라고도 하고요.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럼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각사하면소득에 대한 법인세, 얘를 하나의 법인으로 봐가지고 각사하면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뭐 그런 얘기죠.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밑에 자 수익자가 신탁재산은 하나인데 수익자가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다. 그 밑에 참고에 수익자가 2인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번 이게 되려면 여기에 해당되면서 수익자가 2 이상이고요. 2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되면은 이가 아니라 다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통제 지배하고 있으면 위탁자 과세가 돼버리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 신탁인데 수익자가 2명 이상이어야 된다. 넘겨보시면 이제 말문제로 나올 것들이 쭉 나옵니다.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 의무자.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수탁자, 그게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자산에 대한 수탁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수탁자가 신탁회사죠? 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자산에 계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해가지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된다. 별도로 따로 그 법인, 신탁재산 자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봐가지고 법인세를 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얘가 이제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세 징수 부족이 생기면 그러면 얘가 제2찬압세금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법인과세 신탁재산일 때 얘기예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얘가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그 법인세를 누가 납부하는 거고요? 수탁자가 다른 소득과 얘를 여기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해가지고 법인세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세가 부족하면 납부할 세액이 부족하면 누가 제2찬압세금을 진다고요? 수익자가 제2찬압세금을 진다는 게 가로 2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수탁자는요 법인세를 낼 때 뭘로만 내는 거죠? 신탁 재산으로만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신탁 재산으로 법인세를 내는데 그게 부족하면 그럴 수 있죠. 전년도에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신탁 재산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그 번 돈을 가지고 다 뭣도 했죠 지금? 다 지금 분배도 다 했단 말이야. 분배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전년도에 돈 벌었으니까 올해 법인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3월달에 이제 12월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 말 법인이어가지고 분배 다 하고 이제 3월달에 법인세 내려고 했는데 한 달 사이에 2월달에 분배 다 했거든. 그리고 3월달에 법인세 딱 내려고 했는데 그 한 달 사이에 이 신탁재산이 운영하는 게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난 거야. 원금 다 까먹은 거지. 원금을 다 까먹은. 그래서 전년도에 낸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한 달 사이에 그냥 분배 다 하고 남은 그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망해버려. 그럴 수가 있거든요.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원금이 싹 날아가 버렸네. 징수 부족액이 생기죠. 신탁 재산으로서 세금 낼 금액이 부족하면 누가 제2찬압세금을 진다는 겁니까? 수익자가 지금 다 뭐 가져간 거니까 지금 분배금 다 가져간 거니까 수익자가 제2찬압세금을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제2찬압세금은 당연히 한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분배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서 제2찬압세금을 진다는 겁니다. 그 이번에 그런 말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분배할 때 그 수익자한테는 그게 뭐가 된다고요? 배당이 되는 거예요.
수익자한테 배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공제한다는 거죠. 얘 법인세 낼 때 아까 소득공제한다는 거죠. 분배하게 되면 이쪽에 소득공제하는 거고 받는 사람은 그게 뭐가 되고 배당소득이 되고 아까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4번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 설립. 신탁을 설정한 날에 설립한 걸로 봐가지고요. 설립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정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납세지는 누구냐? 4번.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합니다. 수탁자의 납세지를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로 하는 거고요. 그 관할 세무장한테 설립신고를 하는 겁니다.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산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업연도는 따로 정해가지고 신고하면 됩니다. 당연히 1년을 추가할 순 없습니다. 납세지는 설명드렸죠. 수탁자의 납세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고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납세지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인정이 되면 납세지 지정이 돼요. 근데 우리 그 법인세 공부할 때 납세지 지정은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관할 지방구세청장과 구세청장이 하는 거 똑같습니다. 관할 지방구세청장과 구세청장이 수탁자의 납세지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이 되면 관할 세무장과 관할 지방구세청장과 구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공동수탁자 가 있고요. 그래서 수탁자가 그러니까 신탁회사 2명이서 같이 이 신탁재산을 운영하는 거죠. 신탁재산이 워낙 커가지고 수탁자가 2명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표 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법인세를 납부한다. 대표 수탁자를 따로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다른 수탁자는 연대 납부 의무가 있다. 뭐 그런 얘기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배하게 되면은 분배하는 금액이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가 된다는 거고요. 신탁의 합병과 분할 뭐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됩니다. 맨 밑에 보시면 법인과세 신탁자산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특례. 법인과세 신탁자산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규정과 중간해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우리 중간해납하지 않는 거에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학교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왔다고 했어요. 법인과세 신탁재산도 중간해납 안 합니다. 그냥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한 번만 내면 돼요. 중간해납 안 해요. 종이상용 회사니까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니까 종이상용 회사니까 중간해납 안 하고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렇게 넘겨보시면은 68페이지 가로 2번에 구분격리.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는, 그러니까 여러 신탁재산이 있으면 각각 신탁재산별로 따로따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죠? 그걸 개인들이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속에 포함이 되면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 받은 분배금이 배당 속에 되면서 근로소득 대상이 아닌 거에 열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법인이 받으면 법인은 배당할 때 소득공제가 되고 법인이 배당을 받으면은 수입배당 입금불산입 규정을 배제한다.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그 밑에 3번, 4번에 있는 거죠. 됐어요? 5번, 6번은 따로 안 보셔도 됩니다. 됐어요? 법인세 이걸로 마무리.